자, 이제는 삼국의 성립과 발전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고구려부터. 고구려는 뭐 일찍이 이제 우리 부곡동삼 할 때도 봤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나라들을 병합하면서 이제 성장을 한 걸 볼 수 있고, 일단 건국은 이제 부여계통의 이주민, 그러니까 주몽 집단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동방유역의 토착민과 같이 연합해서 건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왕 퍼레이드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요 교과서에 나오는 왕들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태조왕 때, 옥조를 정벌하고 요동반도 진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게르구 고시 왕이 독점이 되면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던 왕입니다. 우리 기틀 마련하고, 체제 완성, 그리고 전성기, 요거는 필기했잖아요.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근데 보통 이제 왕 태조라고 하면 첫 이제 건국한 왕들이 보통 태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태조왕이라고 불렸던 것은 이제 고구려라고 한 나라가 초기에 그 철기시대 때 나타났던 초기의 국가 형태에서 조금 더 이제 국가의 형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이 이제 갖춰져 가면서 태조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 나온 사람은 이제 미천왕이 미천왕 때 낙랑군을 이제 축출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 지역으로 진출했고, 그다음 고국 원왕 때 이제 중국의 전현, 그리고 이제 근초공항의 침략을 맞으면서 좀 이제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던 때죠. 그래서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 원왕이 전사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고, 그걸 잘 수습한 사람이 바로 소수리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리망 때 이제 불교도 수용을 했고요. 그 다음 태학도 설립하고 율령도 반포하고 이러면서 중앙집권 국가의 체제를 완성시킨 인물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소수리망 때 엄청나게 안에 내부를 잘 다져놨기 때문에 밖으로 열심히 이제 전쟁을 하러 다닐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광개토대왕. 그리고 그 다음 아들 장수왕까지 이제 전성기를 누리게 됐다. 그래서 그러기 위한 이제 잘 체제를 아주 잘 안정시켜 놓고 갖춰놨던 인물이 바로 소수리망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가볍게 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이제 지배층은 왕족, 게르구 고시를 비롯해서 왕비, 전로부를 포함한 5부족 연맹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귀족회의가 있었다. 제가회의,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의논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왕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아직은 왕권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다라는 걸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 백제 같은 경우도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 집단, 그리고 한강유역의 토착민이 같이 건국한 걸 볼 수 있고요. 3세기 중반 고이왕 때 이제 좌평,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장관이라고 있잖아요. 행정부 장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지방 세력을 중앙 귀족으로 편입을 하면서 이제 지방 세력을 없애고 귀족으로 편입하고 막 관등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이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던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배층은 부여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왕족은 부여씨고요. 다음에 8개 가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요거는 우리 교과서 안 나오니까 가볍게 보면 되고요. 행정구역 22담로는 나중에 무령왕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귀족회의가 있었고요. 이걸 뭐 정삼회의라고 해서 바위에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는 바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되게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의 유민이라는 증거, 이걸 이제 교과서에서도 우리 봤었는데, 일단 온조라는 이 자체가 건국 시조 자체가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백제 초기 무덤인 석천동 고분하고 이제 고구려의 무덤,
이제 형식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계단식 돌무지 무덤 생긴 거 봤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게 석천동 고분, 다음 아래가 장군총이 해당이 되죠. 그 다음 신라. 신라 같은 경우는 진한의 여러 나라 가운데 사로국에서 아주 조그만 소국에서 출발했고요. 산맥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기도 했고, 또 백제랑 고구려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선진 문물 수용이 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박석김의 삼성이 이제 교대로 왕위를 이어가게 되면서 중앙집권 국가로의 발전이 좀 늦었다고 보면 되겠죠. 건국시조는 박혁거세입니다. 그 다음 석탈에, 그 다음 경주김씨 시조 김알지,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교대로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내무랑 때 가야랑 외 연합군이 같이 신라를 쳤다고 했잖아요. 그때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고, 요때 이제 강개토대왕한테 이제 SOS를 치면서 강개토대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 내려왔죠. 그래서 요때 금강가야 지역을 거의 완전 쓸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외도 완전히 물려쳐줬죠.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고구려의 정치적인 간섭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걸 잘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호명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점이, 요 정치적인 간섭을 받긴 했지만 또 고구려를 통해서 이제 선진 문물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정치적으로는 또 발전하는 때이기도 해요. 뭐 문화적으로. 그래서 김씨 왕위 세습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하고, 왕위 칭호를 마립관 이런 걸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군장이라고 하는 명칭이니까 그만큼 좀 정치적으로 더 발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뭐 귀족 K로는 화백 K가 있었다 이 정도로. 요게 이제 호명 그릇. 아마도 이제 이거는 고구려에서 신라에게 하사한 물품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림. 삼국의 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형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 신분제도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의 부족장들이 중앙의 귀족이나 관료로 이제 흡수되면서 관등제나 이런 거 막 생겨나잖아요. 신분제 이런 것도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법률을 이제 제정하게 되면서 뭐 정치 제도나 행정 조직, 관료 조직 이런 걸 갖추고 국가를 통치하는 하나의 규범을 만들게 된 거고요. 기존의 조그만 소국인 상태에서 주변 지역을 정복해 가면서 점차 영토 확장을 하게 됐고요. 왕이 직접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기존의 부족 연맹체보다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훨씬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수용하게 되면서 왕즉불 사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곧 부처다 이런 걸 통해서 왕권도 강화시켰고요. 그 다음 백성을 또 하나로 좀 통합하는, 사상을 통일하는 이런 효과도 있었죠. 자, 그래서 보면 기존에 이제 이렇게 오부족 연맹체로 이제 족장들이 쭉 이어지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 왕 밑에 귀족으로 이렇게 기존의 부족장들이 편입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열이 정해지고 뭔가 체계를 갖춰갔다.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중앙에 집중됐다는 뜻이니까 그 집중된 권력을 누린 건 바로 왕이죠. 그 다음에 전성기를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순서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 옛날 이제 교육과정 바탕으로 제가 만든 거라. 자, 일단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때 이룩했는데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혔어요. 그래서 마한의 전 지역을 다 복속했고요. 남해안까지 막 진출하기도 했고, 북쪽으로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 권항을 전사시켰죠. 그래서 황해도를 장악하기도 했고, 다음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제 해상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해상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요서 산둥이나 뭐 규슈 이런 지방으로 막 진출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나 외, 그리고 다른 이제 동남아 막 이런 데까지도 막 간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발전한 강력한 해상 왕국을 만들었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인 위기를 맞은 걸 볼 텐데요. 그러니까 5세기 후반에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백제가 웅진성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웅진은 지금의 공주 생각하면 되고요. 공주는 사실 수도로 그렇게 적합한 곳은 아니래요. 하지만 좀 방어에는 좀 유리한 지역.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는 고구려에게 좀 쫓겨서 이렇게 내려간 상황이라서 방어에 좀 유리한 지역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웅진 시대에 다시 이제 힘을 좀 내기 위해서 신라 이제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게 되죠. 이걸 이제 혼인동맹, 결혼동맹이라고도 하는데 동성왕 때이고요. 신라 왕은 당시 눌지왕이었습니다. 자, 웅진 시대 때 아주 중흥했던 인물이 이제 무령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담노라고 지방의 지방 행정구역이요. 일종의. 근데 이게 총 지방에 22개를 설치했고 여기에 왕족을 파견을 해서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되게 키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중국 남조의 양이랑 굉장히 가까웠다고 해요. 외랑도 가까웠지만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무령왕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령왕릉의 양식이 좀 독특하잖아요. 벽돌무덤 양식인데 이 벽돌무덤 벽돌로 막 만들고 이런 것들은 중국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그 자체를 깎아서 그냥 건축으로 활용을 하면 돼요. 그 자체가 되게 단단하고 건축하기에도 좋아서.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진흙이나 모래 이런 걸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벽돌로 만들어서 그걸 건축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양식을 이제 좀 모방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 양식이고 이건 중국 남조위안과 굉장히 가까웠구나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다시 한번 좀 전성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성왕 때인데 웅진에서 사비 조금 더 넓은 평야지대 지금의 부여 지방이죠. 그래서 사비로 옮기게 됐고 다음 국가 이름을 남부여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남아서 이제 부여라고 하는 명칭이 남은 걸 볼 수 있고요. 불교를 받아들였던 인물이기도 했고 또 한강 유역을 일시 회복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신라가 뒤통수를 쳤죠. 당시 진흥왕이. 당시 결혼 동맹 중이었는데 백제가 고구려를 치러 간 사이에 신라가 뒤에서 뒤통수를 쳐서 한강 유역을 신라가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의 전성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는 5세기 강개토 그리고 그 이어지는 장수왕까지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강개토는 북쪽으로 엄청나게 영토를 많이 넓혔죠. 그래서 여동, 만주 대부분 차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밑으로도 조금 내려와요. 그래서 한강 이북의 땅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기도 했고요. 요거는 강개토대왕 능비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강개토대왕 능비 자체는 아들 장수왕이 자기 아빠의 이제 업적을 기리는 이제 비석을 만든 거라고 보면 돼요. 강개토대왕 때 이제 엄청난 자주의식을 보였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게 연호를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성왕 아니면 태왕 아니면 태왕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연호를 사용한다는 건 말 그대로 연의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이제 연호를 영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영락 1년이 되는 거고 내년이 되면 영락 2년이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 호칭을 붙였다는 건데 일단 영락이라고 하는 자체는 영원히 즐겁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연호라는 걸 사용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연호라고 하는 건 중국의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도 스스로 황제국을 자부한다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